고구려 백제 신라는 우리 민족이라는 개념이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없었죠. 그들은 사실가 그 자체가 뭐예요? 살기 위해서 싸웠을 뿐이고, 신라 입장 볼 때는 당나라나 고구려나 백제는 다 똑같이 뭐예요? 외국에 불과한 거예요. 외국에. 그래서 당나라에 끌어서 백제나 뭐냐면 고구려 공격한 걸 민족의 배신행위라고 인식하지는 않았어요. 그 거꾸로 생각해서 백제도 마찬가지죠. 백제도 누굴 끌어들였어요? 왜를 끌어들였죠? 왜를. 그래서 백제를 왜가 끌어들인 거에 대해서 민족의 배신행위?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죠. 근데 신채호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는 신채호가 가지고 있는 현재적 개념을 가지고 어디에 투사시킨 거예요? 투영한 거예요. 고대사에 투영한 거죠. 네, 이거는. 자, 그래서 이제 맞고요. 그 다음에 난징조약으로 청은 영국의 홍콩을 떼어주는 한편 5개의 항구를 영국의 선박에 드나들 수 있도록 하였다. 자, 이거는 단순한 기술에 불과하죠. 우리가 이제 밥을 먹었다, 눈물을 흘렸다, 길을 갔다. 이건 뭐예요? 기술이에요, 기술. 근데 여기에서 보면 인과관계를 하나의 거대담을 한원시켜 설명. 한원이라는 건 어떤 보편적 법칙 속에서 그걸 연결시켜야 되잖아. 한 가지 원인을 통해서, 법칙을 통해서. 자, 근데 이것은 기술이기 때문에 설명이 안 되죠. 설명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하려면 이런 식으로 설명해줘. 내가 눈물을 흘렸다고 하면 그 기술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뭐 때문에 눈물을 흘렸냐? 나의 눈물샘을 자극시켜서 눈물을 흘렸다. 이건 뭐가 되는 거야? 어떤 눈물샘이라는 보편적인 법칙이 있고 그 원인이 하나의 원인이 돼갖고 눈물을 흘리는 거죠. 시공과는 다 똑같은 거죠. 네. 이것이 뭐냐면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설명과 기술의 차이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건 뭐가 될까요? 내가 여자친구한테 차여가지고 너무 슬퍼서 눈물을 흘렸다. 자, 이거 설명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거는 설명이 될 수가 없죠. 이거는 이걸 정확히 뭐라고 하죠? 이해라고 하죠. 이거는 이해. 왜냐면 눈물을 흘리는 어떤 주관적 의미를 탐구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시공간을 떠날 수가 없죠. 그 맥락적 사람을 파악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의미는 해석의 부분이에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보편적 법칙을 사례를 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설명하죠. 자, 이때 이제 영국에서 제국주의라는 개념 있죠? 제국주의의 보편적인 담론을 가지고 해석하면, 자, 영국의 제국주의 침략으로 인해서 난징조약을 맺어 중국은 반식민지화 상태로 전락되었다. 자, 이렇게 서술해야지만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뭘로 통해서? 제국주의라는 어떤 법칙 아래에서 어떤 법칙적 성격을 통해서 한원에서 설명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설명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설명, 기술, 해석 이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는 그냥 거의 의미 없이 사용하고 있지만 역사 교육에서나 과학 철학자들은 되게 엄밀하게 정의 내리고 있어요. 이걸. 자, 그 다음에 개념과 모델을 사용하여 일반화시켰다. 자, 이것은 이제 보면 동학농민운동은 반봉건적 반제국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그래서 그 동학농민운동의 여러 사건들을 뭘로 묶었죠? 반제국주의, 반근대화라는 반봉건이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일반화시켰고 엮어서 강계시켜줬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맞겠죠. 그래서 기은, 니은, 니을 답이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일단 개념과 일반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좀 정확히 알아내고 기술과 설명의 차이점이 뭔지도 알아내고, 그 다음에 역사학의 객관주의와 주관주의, 주관성을 강조하는 거하고 객관주의, 현재주의하고 과거 이런 것들을 과거를 강조하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보면 14번 문제 보자. 14번. 자, 김교사는 문항을 출제한 후에 교과협의회를 통해 문항을 수정하였다. 김교사의 수정 후 문항에 대해서 올바르게 반영된 의견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있거든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수정 전 문항하고 이제 수정 전 후 문항이 있는데, 교과협의회라는 건 뭐냐면 기간제 교사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저기 그 시험 보기 전에 교과협의회를 해요. 그래가지고 그 문제를 어떻게 출제하고 이런 것들 다 협의해가지고 협의문 만들어서 다 도장을 찍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이제 주로 하는 역할이 이제 사회과 부장이 해요. 근데 많이 부장이지 부장 수당도 안 주고 되게 그 밑에 그 좀 막내들한테 시키거나 그거든요. 저도 한 번 했는데 골치 아파요. 안 하는 게 좋아요. 제도. 하여튼 실제 국가 협의를 하냐? 실제 안 해요.
안 하고 도장만 그냥 찍거든요. 네, 근데 하여튼 했다고 치고 자 여기서 보면 다음 자료는 신석기 시대 유물이 있고 쭉 나와 있어요. 그 다음 뒤에 이제 그림이 나오고 있는데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기의 2교사 보면 유적지명을 제시해주지 않아도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 같아요. 자 그쵸? 여기 보세요. 서울 암사동, 부산의 동상동, 양양 오산리, 제주 고산리 굳이 알지 못해도 풀 수 있는 거죠. 예. 자 그래가지고 이걸 뺐죠. 이걸 빼고 다만 이제 뒤 교사 말대로 이걸 뭘 집어넣었어요 지금? 당시 사회의 모습을 쉽게 상상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했으면 좋겠어요. 하면서 움직임이 나오고 그 다음에 비싼 모니터기 나오고 뭐 농경하는 것들이 그림이 나왔죠. 그래서 이걸 대체를 했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유적지 명 같은 거 있죠? 서울 암사동, 부산 동상동, 제주 고산리 그 유적지들 좀 기억을 해두세요. 왜냐면 이게 한국사와 관련돼서 나올 수가 있어요. 네, 예전에도 객관식 기출문제 나왔고 그래서 이제 참고로 한두 가지 살펴보면 암사동 유적지 같은 건 움집 형태가 있죠? 움집 모양이 이제 형태가 있고 있는데 보통 움집에서는 5명에서 6명 가족들이 사는 형태인데 이런 움집 모양이 5명, 6명의 소가족 단위 움집 모양은 그 중부 지역에만 있는 거예요. 네, 중부 지역. 그래서 신석기 시대 때 다 이렇게 살았다고 하면 안 돼요. 주로 가족 단위 생활 주거가 형태가 등장한 것은 언제 때냐면 전반적으로 일반화된 것은 청동기 중후기 때 얘기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제주 고산리 유적 같은 경우에는 되게 중요하죠. 무슨 유적으로 유명할까? 이거는 신석기 유적하고 구석기 유적이 같이 나와요. 그래서 구석기 후기 때의 세석기 문화권하고 그 다음에 그 뭐냐면 신석기 때 제 대표적인 토기죠. 토기하고 세석기가 같이 나왔던 그 제주 고산리 유적이죠. 그래서 여기는 중석기 시대 설정 문제하고 관련돼 있어요. 그리고 제주 고산리 유적에서 토기가 발견되면서 예전에는 그 신석기 시대를 BC 6000년밖에 상황을 정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연대 측정 결과 BC 8000년으로 이렇게 올라가. 그래서 지금 교과서에는 6000년이 아니라 BC 8000년으로 돼 있죠. 신석기 시대의 출발점이.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니은을 보세요. 박교사는 답지 여러 시대의 생활 모습이 고르게 안 빼낸 필요가 있어요. 자, 이것이 반영되는가 볼게요. 자, 여기 보면 1번, 3번, 5번을 잠깐 보세요. 1, 3, 5번은 뭐와 관련된 시대죠? 계급이 나누어지기 시작했다. 반달 독화를 이용해서 곡식을 수확했다. 자, 부족장은 고인들을 만드는데 사람을 동원했다. 어떤 걸까 이건? 청동기에 관련된 거죠? 오답이. 자, 근데 똑같이 1, 3, 5번이 뭐예요? 그대로 청동기죠? 그러니까 시대별로 오답 배치가 좀 잘못됐다. 근데 반영이 안 되죠? 자, 그 다음 답지 2번을 보세요. 정교사. 신석기 시대에 나타날 수 있는 모습이 때 답이 될 수 있어요. 이것도 이제 중복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4번 외에. 자, 2번을 보세요. 식량을 찾아 이동생활을 했다. 보통 우리가 이동생활을 했다면 구석기 시대의 특징으로 이제 알고 있죠. 세계사적으로 볼 때.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건 신석기 시대의 특징도 돼요. 왜냐면 우리나라 신석기 시대의 특징을 이제 보면 보통 세계사적으로 신석기가 시작됐다 이렇게 말하면 뭐와 뭘 보죠?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농경하고 정착생활을 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안 봐. 뭐만 됐으면 다 신석기로 봐요. 토기가 발견되면 신석기만. 토기나 간석기 중에 하나만 발견되면 신석기야. 그래서 아까 토기가 발견됐으니까 그 제주 고산리 지역이 어떻게 된 거야? 신석기 유적지 파악했고 BC 8000년까지 이렇게 상으로 올라가죠. 그래서 농경하고 정착생활을 하기 시작한 것은 신석기 시대의 다 전반적인 얘기가 아니라 후기 때 후기 때 가서야 조나 피 이런 것들 농경을 시작했고 그것도 일부예요. 일부. 그냥 정착생활 가능했죠. 그 전에 뭐 먹고 살았을까요? 예? 어도, 사냥 이런 걸 통해 먹고 살았고 좀 이동생활을 했죠. 이동생활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비싼 모니터의 특징이 뭐야? 밑이 뾰족하죠? 왜 뾰족하겠어요? 예? 바닷가나 강가에 살았기 때문에요. 그래갖고 이걸 꽂고 모래안을 꽂고 거기에서 이제 뭐냐면 고기나 이런 걸 잡아가지고 집어넣어갖고 먹는 그 음식 도구죠. 조리 도구 이렇게 사용했죠. 그래서 우리나라 신석기 특징은 뭘로 본다? 토기만 본다. 토기만. 이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는 농경과 정착은 신석기 후기 때 얘기해요. 농경도 그것도 일부분이고 완전히 농경화 된 건 언제죠?
청동기 시대 넘어갔었죠. 예. 그래서 요걸 좀 명확하게 구분을 좀 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지문 내용에서 이제 본 게 돌간판이라는 게 있죠. 갈판. 요번에 돌간판은 뭐냐면 그 당시 껍질이 단단한 열매를 가도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만든 거죠. 그래서 곡물의 껍질을 벗기는데 사용했어요. 그래서 잠깐 이제 뒤에 이제 보죠. 일단 지문에 나와 있기 때문에 좀 확인을 하죠. 눈으로. 그 56페이지 보면 그 지문에 나온 언급해 있던 그 돌간판이 그 보이죠? 금방 알 수 있겠죠, 용도를. 그다음 반다도칼 여러분들 아시죠? 반다도칼은 청동기 시대 때 만든 거죠. 중국에서 영향을 받은 건데 주로 벼 이싹을 따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청동기 때는 처음에 농경할 때 벼농사를 할 때는 그게 이제 벼들이 지금처럼 봄에 뿌려가지고 가을에 일괄적으로 다 성장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이제 사람이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그 자연 상태에서 그냥 있는 벼들만 땄거든요. 있는 상태에서는. 근데 이 벼들이 생장 시기가 다 달라. 어떤 것은 좀 빨리 익고 어떤 것은 좀 늦게 익고 그래요. 그러니까 딴 것만 익은 것만 뭐야 따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반달독감이 필요하고요. 요 부분만 꼭지만 딱 따가지고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인류가 점점 농경생활하면서 이제 점점 생장 시기를 맞췄죠. 그래서 생장 시기에 비슷한 것끼리만 이제 뭐냐면 이게 심게 되고 그들을 위해서 이제 하다 보니까 봄에 뿌려서 가을에 걷다 보니까 이제 이게 불편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밑단을 가지고 한 번에 일괄적으로 벨 수 있는 뭐가 등장해요? 낫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낫이.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여러분들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의 특징들을 꼭 기억을 해주세요. 뭐 구체적으로 아주 자세한 것까지는 알 필요 없고 왜냐면 최근에 이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문제들이 한 문제씩 나와요. 이 문제 수가 좀 늘어나니까 이걸 구석기 때 무슨 특징들이 가지고 있고 신석기 때 무슨 특징을 가지고 있고 청동기 시대 때 무슨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해두시고 유물, 유적, 사진 같은 걸 꼭 기억을 해서 머릿속에 익혀두세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15번을 볼게요. 자, 15번은 이제 고조사 관련된 문제들인데 자, 고조사 관련된 문제가 이번에 두 문제가 나왔어요. 뭐 도병과사하고 신곡도감 관련된 문제들이 나왔죠. 근데 그 고조사 관련 문제들은 나올 만한 나와요. 이거는 특징이. 왜냐면 고조사를 전공한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적고 그 다음에 고조사 그 출제 경향들을 보면 중세사 출제 경향들 보면 대개 기출문제 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일단 기출을 파고 기출과 관련된 주제들을 뭘로 하냐면 저기 그 한국사 국사편찬위원회 있죠? 관련된 내용을 다 보시면 웬만한 문제 다 풀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그 다음 달에 국사편찬위원회에 있는 내용들 중에 여러분들 이제 찾기 쉽게 그 기출문제 내용들 관련된 것들 찾아서 쪽수를 표시해 줄 테니까 그걸 좀 참조를 해주시고 국사편찬위원회 책이 53권 정도 되는데 이게 제가 큰맘 먹고 샀어요. 원래 80만 원인데 6만 원 깎아줘가지고 74만 원에 샀는데 이게 이제 중고에서 구하면 이제 쉽게 구할 수 있고 아마 어려울 거예요. 이게 하여튼 그 한번 보시는 것도 좋고 사시면 괜찮고 못하면 저희 도서관에서 빌려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솔직히 그거 다 못 읽어요. 어떻게 다 읽겠어요? 그거 솔직히 53권 저도 처박아 두면서 관련된 지문들만 사전 형식으로 이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웬만한 문제들 요게 다 나왔어요. 진짜 한국사에 나왔고 한국사 능력검증시험 있죠? 능력검증시험에서 좀 막힌 문제들 있죠? 막힌 문제들 거기 찾아보면 뭐니 나왔냐면 한국사 국사편찬위원회에 나와 있어요. 이런 것들. 그래서 어저께 그저께인가 그 한번 국사편찬위원회 문제를 그 한국사 능력검증시험 문제를 풀다가 이런 말이 나왔더라고. 그 건문세족들이 불교와 함께 유교적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 원나라 과거 시험에 합격해갖고 고관 대작들이 된 사람들 많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가능한가? 우리가 건문세족 하면 뭐만 생각해요? 음소만 강조하고 무식한 놈들만 생각하잖아. 예. 근데 읽어보니까 그 국사편찬위원회 내용을 읽어보니까 그게 아니야. 음소를 강조했지만 가구도 강조됐고 또 유교적 소양과 함께 불교적 소양도 많이 갖고 있다는 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을 알려면 관점 알려면 국사편찬위원회 내용들 보셔야 되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일반 통념책 보고는 안 돼요. 이거는. 예. 자, 이건 도병마사와 관련된 건데 도병마사가 나중에 고려 후기 때 도평 의사사로 발전됐죠. 그래서 이제 고려사에 적혀 있는 건데 이 고려사에 관련된 도평 의사사 기록은 누구의 이제 기록을 땄냐면 용호패설이라는 책이 있어요. 역콩패설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역콩패설이라는 책인데 이 역콩패설은 누가 지었냐면 역콩은 이재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재현은 고려 후기 때 유명한 사상가면서 정치적 개혁가도 유명한 사람이거든.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의 호가 역홍이에요. 역홍. 그래서 이 사람이 호를 딴 거예요. 근데 이게 나중에 고려사 편찬할 때 고려사에서 이걸 인용한 거죠. 그래서 어떤 책에서는 역홍패설로 돼 있고 어떤 책 고려사에서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근데 되게 1차 사료로서 이게 1차 사료고 이게 나중에 인용된 2차 사료죠. 네,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하여튼 고려사 부분을 내용을 좀 보면요. 도병마사가 나중에 도평의사사가 바뀌면서 이제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도병마사의 변천 과정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야지 이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자, 도병마사는 언제 만들어졌죠? 딱? 칠판 글씨 안 보이신 분들은 제가 밑에 적어놨으니까 그거 보시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도병마사라는 것은 고려 초기 때 만들어진 거죠. 말 그대로 이게 뭐예요? 병마사를 관할하게 하는 처음에 목적이 국방 전반을 관리하는 것도 아니에요. 병마사를 관리하는 건데 양계 지역의 병마사를 관리하기 위해서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언제 만들어졌냐면 성종 때 만들어졌어. 성종 때. 그래서 양계 지역의 병마사들 관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고 되게 이제 그 병마사들은 누가 이제 겸용하냐면 제신들이 겸직을 했어요. 제신들이. 그래서 이걸 제신 뭐라고 하냐면 병마판사제라고 해요. 병마판사제. 이걸 제신들이 겸직을 했기 때문에 병마판사제. 그러니까 제신들이 병마사였어요. 그 당시에는. 그러면 실제로 제신들이 거기에 나가서 확인된 건 아니죠. 네. 그래서 되게 이제 제신들이 못 가니까 물론 가는 사람도 있지만 몇 명은 못 가니까 누굴 대신 보냈냐면 자기 대행자를 보냈어요. 대행자를. 이걸 뭐라고 하냐면 지병마사라고 해요. 지병마사. 실제 이 사람을 가가지고 이제 실제 병마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무조건 지가 맡으면 이건 대행이라는 뜻이에요. 대행. 자, 성종 때 됐고 현종 때 보죠. 자, 현종 때는 그 당시 누가 쳐들어왔어요? 예? 거란족들이 막 쳐들어왔죠? 그래서 이 거란족들이 이제 쳐들어오니까 요걸 이제 임시행정기구를 만들었어요. 북방 문제를 이제 관할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때부터 뭐냐면 국방하고 군사를 총괄하는 업무를 맡았어요. 이때부터요. 도병마사를 단순히 관할하는 거에서 뭐냐면 이때부터 이제 임시회기구가 되고 국방 군사를 담당하는 기구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회의기구가 아니었어요. 이거는 제추가 모여갖고 회의기구가 아니었고 이때부터 이제 현종 때부터 됐고 자, 그 다음에 고종 때 보죠. 고종 때. 자, 고종 때 보면 이제 제추 합작기구가 바뀌었어요. 제추 합작기구. 자, 이때부터 임시행정기구에 더 나가서 제추가 같이 참여하게 돼요. 제추가. 그래서 제신과 누가 참여하죠? 추밀이 같이 참여해요. 네, 추밀이. 그래서 제추 합작기구가 바뀌고 그 다음에 단순히 이제 국방이나 군사를 논했던 기구보다는 어떤 거요? 국정 전반을 논하는 기구가 바뀌게 돼요. 그래서 이걸 일명 뭐라고 하냐면 도당이라고 불려지기 시작하죠. 도당. 도당이라는 것은 뭐냐면 특정한 간서 이름이 아니에요. 고려나 조선시대 도당이라는 것은 어떤 국정을 총괄하는 기구를 도당이라고 불렀어요. 예. 그러니까 고려 전기 때, 거의 고려 후기 때는 도평의사사가 도당이었고, 그 다음에 조선시대 때 도당은 어떤 걸까요? 도당은 의정부나 비변사였죠. 이걸 또 도당이라고 불렸어요. 예, 이렇게 이제 명칭을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충녕왕 때는 뭐냐면 도병마사라는 것이 말 자체가 좀 어감이 안 맞죠. 왜냐하면 도병마사 병마사를 관할한다는 거냐. 국방하고 업무가 맞겠지만 국정 전반을 다루다 보니까 이름을 바꿀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뭘로 바뀌는 도평 의사사로 바뀌었죠. 이름이. 그래서 모든 국정을 주관한다 라는 도평 의사사가 있고, 이때부터 이제 상설기구가 돼요. 상설기구. 예, 이해되시겠죠? 네, 상설기구가 돼요. 자, 그때 이제 충정할 때 좀 눈여볼 게 뭐냐면, 간제가 개편됐죠. 간제가 개편돼갖고, 개편은 많이 좀 그런데, 간제가 격화됐죠. 그래서 삼성 육부 체제가 뭐예요? 붕괴되고, 그 당시 중서성하고 문화성 같은 이성은 첨입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중추어는 밀집사로 이렇게 격화되죠. 육부는 사사로 격화되고, 이런 간직 개편이 일어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도병마사의 특징들은 대개 이제 여기가 성종 때부터 고종 때까지의 내용들 그냥 특징들만 뽑아가지고 정리를 해둔 거고, 실제적으로는 이게 시간별로 이렇게 조금씩 차이가 난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문제 풀 때.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여기 또 하나 들어갈게요. 자, 언제 폐지됐죠 이거? 태종 때 폐지됐죠. 도평 의사사가. 네. 그래서 폐지된 건 나중에 이제 또 문제 풀 때 더 언급할 텐데, 엄밀히 말하면 태종이 누구예요? 이방원이죠. 이방원인데 이방원 때 폐지된 거는 이제 정종 때 폐지된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정종 때. 네, 정종 때 폐지됐는데, 실제로 정종 때 정치를 주관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태종이잖아. 그래서 태종 때 실제로 폐지됐다고 보시면 돼요. 네, 도평은. 이거 이번에 나왔죠, 문제가. 자, 그러면 관련된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원종 때에는 전략의 영향으로 국방과 군사 문제 이외에도 다른 업무를 관장했다. 자, 근데 이거 맞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일단 요쪽에 받쳐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고종 때죠? 고종 때요. 근데 원종은 누구예요? 고종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원종 때는 물론 고종 때 이어가지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 이제 해석을 원종 때 시작됐다는 식으로 이제 해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답일 가능성도 있어요. 이거 누가 행정소송을 걸면 잘못된 것도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또 세계사 내용 중에 오답을 찾아냈어요. 베트남 저희 동남아시아 계통의 동남아시아 문제 중에 오답을 찾아냈는데, 문제 분석 보시는 분들은 지금 알고 계시겠지만 그 베트남 왕조가 지금 잘못돼 있어요. 근데 이게 답이 정답으로 돼 있거든요 지금. 근데 누가 그거 하나 틀려가지고 떨어지는 분들은 행정소송 걸 수 있는데, 이 행정소송이 그 문제가 발표되고 나서 이제 공포되고 나서 답이 공포되고 3개월 이후거든요. 11월 달이니까 어떻게 돼? 11월 1월 2일 벌써 지났네요 기한이. 네, 그래서 안타까운데 그거 이제 완전히 진짜 잘못된 내용이에요. 내가 나중에 이제 언급을 해드릴게요 이 부분을. 자, 그래서 이제 맞고,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뭐라고 불렸죠? 도당이라고 불렸죠? 네, 도당. 자, 니은을 보면 시중 평자사, 참지정사, 정당문화, 지문화성사가 있는데 이걸 오제라고 하죠. 제신 중에 오제라고 해요. 그래서 이들 중 일부는 대내적인 법제와 격식을 관장하는 식목도가 및 사가 되었다. 자, 이건 뭐냐면 판사제라는 개념을 좀 아셔야 돼요. 판사제라는 개념을 먼저 설명하고 이걸 좀 넘어갈게요. 판사제가 되게 중요한데, 자, 고려라는 나라는 중국부터 뭘 받아들였어요? 삼성 육부제도를 받아들였죠. 근데 삼성 육부제도를 다 그대로 운영할 수 없었어. 왜냐면 고려는 중국보다 땅하고 인구가 커요. 작죠? 그러다 보니까 그걸 그대로 운영하지 않고 약간 자기가 필요한 부분만 뽑아가지고 운영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삼성 육부제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 육부제도 운영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겸직제를 많이 활용했거든요. 이 겸직제가 뭐라고 하냐면 판사제라고 해요. 판사제. 이 개념을 정확히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자, 판사제가 뭐냐 하면 되게 이제 각부에 겸직하는 제도인데, 이 판사제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운영할 때 어떻게 운영하냐면, 판사 안에서 이제 그 판사제 운영할 때 이제 명칭들이 있는데, 제일 판사제 판사고, 그 다음에 사고, 부사고, 판관이고, 그 다음에 또 판관 다음에 뭐가 있지? 부사, 판관, 그 다음에 녹사, 네, 녹사 이렇게 구성이 됐어요. 네, 판사제는. 그래서 이거 있고, 판사제가 이렇게 이제 구성되고, 이게 그 겸직 기구의 이제 구성표예요. 근데 이때 그 기구, 겸직한 기구의 위상하고 실질적으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위상, 실제 위상을
겸해가지고 뭐냐면 판사를 누가 판사가 될지 사가 될지 부사가 될지 판관이 될지 녹사가 될지 정해지거든요. 자, 그럼 그 당시 대표적인 판사제 운영하는 기구가 뭐예요? 식목도감하고 뭐냐면 도병마사죠. 자, 식목도감과 도병마사는 이 판사제, 겸직제에 운영돼요. 제주가 겸직을 하는데 상대적으로 식목도감과 도병마사 중에 어느 게 더 높아요? 지위가? 예? 도병마사 더 지위가 높잖아. 그게 뭐냐면 간직이 아니라 그 간청의 지위가 도병마사 더 높잖아요. 그러면 도병마사 제일 높은 사람은 당연히 누가 정할 수밖에 없어요? 판사죠. 근데 식목도감은 상대적으로 도병마사 좀 떨어지죠, 격이. 예. 그러면 제일 높은 사람은 어떻게? 사를 정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의 그 당시 겸직하는 기구의 위상을 고려를 하고 또 뭘 고려하면 실제 그 겸직하는 사람의 실제 그 자질 있죠. 예를 들어 이제 그걸 또 고려해야 돼요. 자, 그래서 도병마사에서는 이제 식목과가 있는데, 자, 판사는 당연히 재신이 하겠어요? 추민이 하겠어요? 예? 재신하고 추민 중에 상대적 운영 같은 품급이지만 위계상 누가 더 높죠? 재신이 높죠? 그러니까 재신이에요. 자, 이때 도병마사의 재신은 이제 5재신이 돼가지고 아까 처음에 언급했던 뭐가 있죠? 5명의 여기 시중이라고 문화시중만 해요. 문화시중, 평자사, 참지정사, 정당문화, 진문화성사 이렇게 5명이 겸직을 해요. 네. 그 중에 대빵은 누굴까요? 당연히 문화시중이겠죠. 네, 문화시중이 제일 이제 수장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한 단계 이제 도병마사 낮은 게 뭐냐면 사적, 추밀이죠. 추밀이하고, 자, 표를 어디서 보시냐면 그 뒤에 60페이지 잠깐만, 추밀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하고 이게 6치밀이라고 하죠. 6치밀. 6개 추밀직이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건 고려사에 정해져 있는 게 6추밀이고 실제 운영은 7추밀이라고 보시면 돼요. 7개 추밀직이 있어요. 이들이 하고 있고 그 밑에 이제 부사, 판관, 녹사, 이속들이 있죠. 그래서 부사들 보면 정사품 이상, 시장급 이하고 판관은 소경 이하가 또 검직을 하고 그 다음 녹사가 있는데 녹사 보면 각각 권무라는 게 있어요. 각각 권무가 뭐냐면 과거 시험 볼 때 이제 최종 성적에 따라서 각과, 을과, 병과로 나누죠. 그 중에 1등부터 3등은 뭐예요? 에? 각과가 되는 거죠. 각과. 이 사람들이 이제 처음에 간직에 들어올 때 국방은 간직을 준 게 아니에요. 조선시대나 고려시대는 뭐가 있어요? 실습기간 있잖아. 실습기간을 거쳐야 되는데 이 각과 권무라는 것은 각과 출신자들 실습 기무 그 기간을 할 때 각과 권무는 실습이거든요. 권무를 줬다는 거예요. 각과 권무. 그래서 요때 이제 주로 녹사인데 녹사관리는 간하고 니의 중간 일을 맡은 거죠. 그 다음에 이속이라는 건 니를 맡는 행정관리를 맡은 거고 요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판관과 사를 각각 그 재신이 겸직을 하는 형태고 자, 그 다음에 식목도감을 보세요. 자, 식목도감은 그 기구 위상이 좀 한 단계 낮죠. 그러면 최고 높은 사람은 누구예요? 사일 수밖에 없고 근데 실제 위상을 이제 고려해가지고 요게 이제 임명할 때 재신을 사에 임명해요. 재신을. 근데 재신을 다 임명한 게 아니라 딱 2명만 임명해. 2명만. 그래갖고 그때 이제 재신을 임명할 때 2명이다. 꼭 한 명은 들어간 게 뭐냐면 문화시중은 꼭 한 명이 들어가야 돼요. 한 명이 들어가고 필수죠. 문화시중 외에 나머지 재신 중에 한 명이 여기 임명이 돼요. 2명이 임명되고 자, 그 다음에 부사는 누가 들어가냐? 추밀이 좀 한 단계 떨어져서 요게 들어가죠. 추밀이. 여기 추밀의 부사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는 판관, 녹사가 있고 이속은 없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식목도감은 더욱더 낮고 당연히 어떻게 됐어요? 규모도 작겠죠? 네, 규모도 작고 자, 이렇게 해갖고 운영됐던 것이 판사제예요. 이제 판사제의 개념 아시겠죠? 그 다음 판사제는 도병마사 식목도감만 운영된 게 아니라 또 어디에 운영됐냐면 여러 가지 기구에 운영됐는데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육부상서 아시죠? 육부상서도 판서제로 운영되고 있어요. 그래서 육부에서 제일 높은 사람은 상서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오늘날 조선시대에 따지면 뭐예요? 조선시대 따지면 판서급이죠. 이 사람들을 각각 임명하는 게 아니라 재신이 겸직해요. 또 일부는 추신이 겸직해요. 네, 판사들을. 자, 그러다 보니까 위에 있는 그 상소 도송이 그 자부가 우부가가 뭐냐면 실제적으로 그들보다 한 단계 낮죠. 그다음에 상성 도송이 실제적인 총괄 기구가 못 되는 이유가 뭐냐면 상서들 육부 상서들이 겸직제이기 때문에 높잖아. 그러니까 말을 안 듣는 거야 위에 말을. 지네들 알아서 처리해 버리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게 판사제라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이들 중 일부는 대내적인 법제와 격식을 가지하는 신국 또는 사가 된다. 맞죠? 그래서 시중은 꼭 들어가고 문화시중은 들어가고 한 명이 제신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고요. 자, 3번을 보면 이들이 속한 간부는 디귿은 이제 육치문이니까 뭐겠어요? 중추원이죠? 네, 중추원은 주로 군사 사문이나 사무나 아니면 충남을 담당하는데, 자, 여기에서 또 판사와 사가 있다. 맞죠? 아까 도병마사는 어디에 속하죠? 충일이 사가 있죠, 지금? 그 다음, 판사는 어디 있을까요? 판사는 육부 상서 중에 일부가 뭘 겸직한다고 해서 육부 판사를 겸직한다고 했죠? 예. 그래서 육부 상서 중에 일부를 그다음 추밀이 겸직하면서 육부 판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겸직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니은을 보면, 자, 도평의사사는 국정을 총괄하는 최고 정부기관이므로 조선 태조 때 이루어 폐지됐다. 태조가 아니라 태종이죠. 엄밀히 정확히 말하면 정종 때지만 태종 때 폐지됐다 보시면 되고, 왜 그러냐면 그 당시 이성계가 어디에서 주로 운영을 했냐면 도평의사사를 중심으로 해서 정치를 운영했어요. 왜냐면 이성계는 무장이었죠. 무장이다 보니까 그 정치의 복잡함을 몰라. 왜 실증나. 그러니까 자신의 예전에 알고 있었던 정도전이나 남원이나 이런 사람들 대부분 이제 측근 정치를 하는데, 이들이 주로 이제 맡은 곳이 중성문화성의 제신이었어요. 제신. 근데 그거 이제 쿠데타를 짓거나 태종 입장 때는 도평의사사를 폐지시켜야 되겠죠. 네. 그래서 폐지시키고 대신에 정부기관을 떼서 만든 것이 뭐냐면 의정부죠. 의정부. 그리고 의정부 서사제도를 실시했죠. 태종 때 실시한 거예요. 의정부 서사제도.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 자, 그 다음에 미은을 보면, 자, 합자했다는데 그때 이제 같이 모여가지고 했다는데, 자, 충녕 원년에 개편된 첨의국 첨의와 밀직사 밀직이 모두 참여했다. 아까 충녕할 때 간제 격화가 일어났다고 했죠. 자, 그때 이제 그 내용을 좀 보면 도경마사 같은 경우에는 주로 제신 5명하고 출신 7명만 참여했죠. 예. 근데 주로 이제 문벌귀족들이 잡았고, 근데 도평의사사가 하면서 그 안에 70명에서 80명을 늘어났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그 당시 이제 제추의 수가 더 늘어났고, 그 다음에 예전에 참여하지 않았던 3사 있죠? 3사가 거기에 또 들어갔어요. 그래서 3사의 권한이 이제 조선 후기 때 확대 올라갔는데, 그 다음에 또 제주 상이라고 해갖고 어떤 특정한 전문 분야의 관료들이 와갖고 또 그 부분에 참여했어요. 그래서 70명과 80명 늘어났는데, 그때 첨의부의 천의는 당연히 이성이 첨의로 격화됐으니까 첨의부로 격화됐으니까 첨의는 예전에 뭐로 있어요? 제신이겠죠? 제신. 그 다음 밀직사는 뭐가 격화된 거예요? 중추원이 격화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추원의 밀직사의 밀직은 누구겠어요? 얘는 추신이죠. 예. 그러니까 당연히 참여했겠죠. 거기다가 또 제추가 더 늘어나고, 거기다 3사도 늘어나고 참여하고, 거기에 또 상위도 붙고, 그러다 보니까 70명에 80명으로 구성원들이 확대됐어요. 그래서 건문세족들의 바탕이 된 거죠. 예. 요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이 도병마사 부분, 변천가정 부분, 시험 문제 자주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해두세요. 정리를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6번을 보면, 다음 자료에 나타났는데, 잠깐 언제 시작했죠? 우리가 지금? 저희 좀 쉬고 할게요. 네, 지금 4시 28분이니까 저희 45분에 다시 시작할게요.